안녕하세요. 라이크 그린 그린클래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그린클래스의 두 번째 시간이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할 라이크 그린 그린클래스의 그린쌤 노아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라이크 그린의 G에 해당되는 지구온난화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글로벌 워밍, 지구온난화를 줄일 지구 대표는 바로 나!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떤 것들을 배워볼까요?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지구온난화는 무엇이고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또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현재 전 세계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 우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목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을 돌아보고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만의 약속, 선언문을 한번 작성해 볼 겁니다. 지구온난화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라이크 그린 뉴스데스크를 같이 시청해 볼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LG화학 라이크 그린 그린 콘서트에서 여러분과 함께 지구온난화를 줄일 지구 대표는 바로 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그린 뉴스 앵커 마루. 왕이입니다. 마루 앵커님, 혹시 지금 지구 시간이 몇 시인 줄 알고 계신가요? 지구 시간이요? 11시 1분 아닌가요? 땡! 지금 지구의 환경위기 시간은 9시 47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 세계 환경 위기 시간을 말씀하시는 거였군요. 네, 맞습니다. 환경위기 시계란 지구 환경이 파괴되면서 사람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생존 위기감을 시각으로 나타낸 것인데요. 네, 12시부터 3시간 단위로 불안하지 않음, 조금 불안함, 꽤 불안함, 매우 불안함 영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매우 불안함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웡앵커님, 아니나 다를까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이상기후 현상이 관측되고 있는데요. 2019년에 발생한 호주 산불 기억하시나요? 네, 정말 끔찍했었죠. 2019년 9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무려 240일간 지속된 엄청난 산불이 호주를 집어삼켰잖아요. 마치 재난 영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 네, 이 산불로 인해 호주의 생태계는 굉장히 많이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소리가 들리시나요? 어디선가 살려주세요 하는 소리 안 들리시나요? 누가 내는 소리일까요? 지난 2019년 9월에 시작된 호주의 산불은 2020년 2월까지 약 6개월이나 이어졌습니다. 사람은 물론 야생동물의 안식처까지 빼앗긴 엄청난 재난이었죠. 산불이 발생한 시드니 지역에서는 하늘이 빨갛게 물들었고 마치 빨간색 필터를 끼고 카메라로 찍은 것처럼 그렇게 빨간색 하늘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방독면이나 산소통이 없이는 숨을 쉴 수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6개월 동안 이어진 산불로 인해 1000만 헥타르가 불에 타버렸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1000만 헥타르라고 하면 감이 잘 안 잡히시죠? 이 면적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한반도 면적의 85%인데요. 산불 하나로 작은 국가 하나가 통째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호주 산불로 인해 10억 마리의 야생동물들이 사망을 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호주 하면 생각나는 동물이 있나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맞아요. 어떤 친구는 캥거루라고 얘기한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코알라 이렇게 얘기해 준 친구도 있죠. 산불로 인해 호주를 상징하는 코알라는 사실상 멸종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자, 흔히 화재라고 하면 사람들이 방화를 하거나 남아있는 불씨로 인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호주 산불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호주 산불의 원인은 바로 기후변화 때문이라는 분석이 잇따랐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기록적인 고온현상이 지속되었고 지구가 굉장히 뜨거워지면서 유례없는 가뭄이 건조한 땅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 건조한 땅에는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지는 이로 인해 유례없는 산불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호주만의 문제, 호주 산불만의 문제일까요? 다른 이상기후 현상은 없었을까요? 지구 곳곳에서는 여러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는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후 현상을 목격할 수 있었는데요. 어떤 현상이 있었는지 함께 영상을 볼까요? 해수면 상승과 이상폭우로 인해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은 홍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미국의 텍사스는 이래 없는 한파로 평균 기온이 영하 18도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화면에 사진 보이시죠? 여기 아래에 보시면 폭염, 가뭄, 홍수, 태풍, 산불 이런 아이콘 같은 그림들이 보이는데요. 이 그림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볼까요? 맞아요.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한 전 세계 곳곳의 피해 결과랍니다. 우리 하나씩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폭염입니다.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폭염도 부쩍 늘었는데요. 2010년 러시아에는 130년 만에 찾아온 폭염으로 1만 5천 명이 사망하며 역대 최다 사망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또 2019년 유럽에서는 6월 최고 기온이 45.9도였다고 하는데요. 6월이면 초여름인데 45.9도라니 그러면 한여름에는 얼마나 더웠을까요? 선생님은 정말 상상도 안 됩니다. 자, 또한 알래스카에서는 최고 기온이 32.3도를 기록했는데요. 여러분, 알래스카는 빙하로 가득한 곳 아닌가요? 32.3도의 기온이라면 빙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맞아요. 여러분들의 예상대로 빙하가 녹았겠죠. 이렇게 고온으로 인해 빙하가 줄어든 속도는 무려 100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왼쪽 사진 무슨 사진일까요? 네, 이번에는 땅이 쩍쩍 갈라져 있는 가뭄 현상인데요. 2007년 스페인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국가에서 저장해 놓은 물 전체의 80%를 소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극심한 가뭄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과 살 곳을 잃은 사람의 수가 2007년 포르투갈과 2011년 아프리카가 각각 110만 명이나 되었죠. 가뭄도 큰 문제였지만 태풍 또한 무서운 존재입니다. 태풍은 해마다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는데요. 2021년 5월 26일 인도에서는 대형 사이클론 야스가 상륙했습니다. 야스는 시간당 최대 풍속 150km 강풍으로 매우 심각한 단계로 이로 인해 2명이 사망, 150만 명 이상이 대피, 주택과 시설 등 2만여 채가 파손되었습니다. 사이클론이 상륙한 인도의 영상 같이 볼까요? 영상 잘 보셨나요? 지구 온난화로 인해 점점 더 강력한 태풍이 자주 우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작은 섬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바로 태평양에 있는 작은 섬나라 키리바시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섬나라가 2050년이 되면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바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죠. 키리바시는 2016년부터 국가적으로 이주 계획을 세우고 국민들에게 이민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던 나라가 사라지다니 키리바시 국민들은 정말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자, 기후변화에 의한 정부 간의 협의체 IPCC는 2100년이 되면 해수면이 1.1m나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지구의 작은 섬뿐만 아니라 해안 도시도 점차 잠겨 사라지게 될 것 같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사례를 같이 한번 볼까요? 지난 2020년 여름 이상할 정도로 비가 많이 오지 않았나요? 역대 우리나라에서 온 장마 중에 가장 긴 장마였다고 합니다. 무려 54일 동안 장마가 계속되었는데요. 바로 차가운 오호츠크의 기단과 따뜻하고 습한 북태평양 기단이 만나 정체정선인 장마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전국에 엄청난 침수 피해가 있었는데요. 주택과 차량의 침수뿐만 아니라 불어난 물로 인해 실종, 사망 등으로 그 피해액이 약 1조 2,5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봄 하면 떠오르는 꽃은 바로 벚꽃 아닐까요? 그런데 지난 2020년 가을 제주도와 경상남도 곳곳에 벚꽃이 피었다고 해요. 여름 내내 길었던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 낙엽이 졌고 그 이후 기온이 많이 상승하면서
나무들이 가을을 봄으로 인식해서 개화한 것으로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따뜻한 가을이 있었다고 하면 시베리아보다 더 추운 겨울도 있었습니다. 2020년 겨울 북극발 한파의 영향으로 예보에도 없는 폭설과 한파로 많은 피해를 입었죠.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지난 겨울에 방송한 뉴스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상기후 현상은 왜 일어날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잠시 생각해보고 그 이유를 워크북에 한번 적어볼까요? 다 적어보았나요? 그렇다면 이상기후 현상의 원인을 라이커 선생님들과 함께 영상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원인은 바로 지구의 온도가 점점 상승하는 지구온난화 때문입니다. 위 그래프를 보시면 지구는 만 년간 약 4도의 온도가 상승했는데요. 하지만 인간의 산업혁명 이후 생산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지구는 100년 만에 무려 1도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와, 그렇다면 자연은 100년 동안 0.04도를 상승시킨 것에 반해서 인간은 100년 만에 무려 1도나 상승시킨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산업혁명으로 지구 평균 기온 변화 속도가 무려 25배나 빨라진 것이라 합니다. 자, 라이커 선생님들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지구의 평균 온도가 점점점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평균 온도가 점점 상승하고 있는 현상을 지구 온난화라고 합니다. 라이커 선생님이 직접 그린 그래프를 그린쌤이 가져왔어요. 짠! 여기 보이시죠? 자, 2만 년간 지구의 평균 온도는 변화를 보면 2만 년 동안 온도는 서서히 상승을 해서 약 4도가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급격하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죠. 마루 선생님이 얘기하신 산업혁명 이후 지구의 평균 온도는 100년 사이에 약 1도나 상승을 했습니다. 지구의 온도를 높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혹시 알고 있는 친구가 있나요? 자, 라이커 선생님, 지구 온난화의 원인을 알려주세요. 지구는 크게 태양으로부터 전달되는 태양 복사열과 태양 복사열을 지구 대기 중에서 흡수한 뒤 다시 지구가 방출하는 지구 복사열, 이 두 종류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일부 지구 복사열은 지표에서 대기권 밖으로 빠져나가는 반면 또 일부 지구 복사열은 대기권에 있는 온실가스를 빠져나가지 못하고 다시 지구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열은 대기 중에서 흡수하고 방출되며 순환하는 과정을 통해 지구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해주는 온실 효과가 적용됩니다. 그러면 온실가스는 지구 복사열을 대기권 밖으로 통과시키지 않고 다시 지구로 돌려보내 지구의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시켜주는 것이군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온실가스는 이처럼 지구 대기권을 빠져나가려는 지구 복사열을 많이 붙잡아 지구온난화를 일으키고 있어요. 이 때문에 지구의 온도는 지금도 꾸준히 상승 중입니다. 라이커 선생님의 설명 잘 들었나요? 지구 온난화의 원인은 바로 과도한 온실효과 때문입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이 이해한 온실효과를 워크북의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온실효과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온실가스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태양이 주는 열에너지를 모두 흡수한다는 것입니다. 태양이 지구로 열을 보내면 지표에서 다시 대기권 밖으로 열이 빠져나가요. 일부는 대기권을 통과하지 못하고 지구로 열이 돌아오죠. 온실가스가 많아지면 이처럼 지구 표면에 도달했다가 반사되어야 하는 에너지가 온실가스로 인해 방출되지 못해서 지구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럼 지구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지구 온도가 오르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온도가 지금보다 1도가 상승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고작 1도 올라가는데 무슨 일이 생길까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 체온도 정상 체온보다 1.5도가 높으면 어떡하죠? 해열제도 먹고 병원도 가고 치료를 받아야겠죠?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도 온도가 1도가 올라가면 아프다는 거죠.
한국해양환경관리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지구의 평균 온도는 1도 오를 때마다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자, 만약 지구 온도가 1도 상승했을 때 예상되는 대표적인 재난은 무엇일까요? 안데스 산맥의 빙하가 녹아 5천만 명이 물 부족에 시달리고 매년 30만 명이 더위로 인한 전염병으로 사망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 현재 존재하고 있는 지구상의 생물 중에 10%나 멸종 위기에 처한다고 합니다. 1도만 상승했는데도 발생하는 문제가 심각하지 않나요? 자, 만약 지구의 온도가 2도가 상승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기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으로 변하면서 모기의 수가 급증합니다. 모기의 수가 급증하면 아프리카에서는 6천만 명이 말라리아에 걸리게 되고 열대 지역 농작물 감소로 인해 약 5억 명이 굶주리게 되는데요. 그리고 생물 중에 33%가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지구의 온도 3도가 상승하면 어떻게 될까요? 10에서 40억 명이 물 부족을 겪게 되고 300만 명이 영양실조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물 중에 50%가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지구의 온도가 4도가 상승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학생들의 표정도 심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유럽의 여름 온도가 50도까지 상승하게 되고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터키 등의 국가는 사막으로 변하게 됩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최대 8천만 명이 말라리아로 사망하게 되고요. 북극 생물은 완전히 멸종하여 더 이상은 만날 수 없게 될 거라고 합니다. 지구의 온도 5도가 상승하면 히말라야의 빙하가 완전히 녹아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해양이 산성화되면서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또한 해수면이 상승하여 미국의 뉴욕, 영국의 런던, 일본 도쿄 등 여러 국가들이 물에 잠기게 됩니다. 이렇듯 지구온난화는 전 지구적인 심각한 문제입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는 우리 인간의 다양한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의 사용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화석연료를 연소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의 양이 급격하게 많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지구온난화는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온실가스란 쉽게 말하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기체입니다. 앞에서 라이커 선생님이 설명했듯이 지표면에서 우주로 발산하는 복사열을 흡수 또는 반사할 수 있는 기체입니다.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메테인, 아산화질소 등의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중 이산화탄소는 91.4%나 차지할 정도로 지구온난화의 기여도가 크죠. 지구온난화의 주범 온실가스 어떻게 발생할까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는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해 점차 발생하는 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산업활동으로도 발생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한 행동으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공장이나 자동차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기를 쓰고 물건을 구매하는 등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거죠. 메테인은 음식물 쓰레기 부폐물과 가축 배설물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소불화탄소는 불소와 수소 원자를 함유한 유기화합물로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온실가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이산화탄소, 메테인, 아산화질소, 프레온 등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 중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답을 여러분들의 워크북에 한번 적어볼까요? 모두 답 잘 적으셨나요? 네, 정답은 이산화탄소입니다. 앞에서 온실가스가 어떻게 생기는지 알아보았죠. 그중 이산화탄소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많은 양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떤 행동이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는지 생각해보고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 것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을 합니다. 첫째, 일반적으로 공기 중 이산화탄소는 동식물의 호흡을 통해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물질이 탈 때 생기는 기체로 화석연료의 연소로 인해 생겨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산화탄소는 식물이 광합성을 할 때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생성해냄으로써 전체 양이 조절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 학생들 새학기가 되면 의뢰 새 학용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문구 펜시점 많이 가죠. 선생님도 예쁜 볼펜 모으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요. 사실 학용품의 주요 원료는 플라스틱입니다. 이런 플라스틱 사용이 잦아지면 그만큼 화석연료 사용량도 증가하겠죠. 무분별한 소비를 하기보다는 꼭 필요한 물건만 구매해야겠습니다. 마지막 사진은요,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라면 좋아하시나요? 네. 인스턴트 음식을 즐겨 먹는 것이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라면이 맛있는 이유 중 하나는 면을 기름에 튀기기 때문인데요. 이때 사용되는 기름이 바로 팜유입니다. 팜유는 인도네시아와 같은 더운 나라에서 주로 생산되는데요. 이 기름은 식용기름 중에서 가장 싼 편에 속하기 때문에 라면뿐만 아니라 과자, 아이스크림에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팜유 사용의 문제점은 팜유를 재배하기 위해 건기 동안에 열대우립을 불태우는 것에서 발생됩니다. 열대우립을 불태우고 기름 야자나무를 심는데 이로 인해 생겨나는 이산화탄소는 정말 심각한 환경 문제를 초래하죠. 또한 사람들이 열대우림을 파괴하고 그 자리에 기름 농장을 만들면서 오랑우탄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잘 나타내고 있는 한 장의 사진을 보시죠. 이 사진은 네이처 TTL 사진작가전에서 우승한 토머스 비자얀의 세상이 뒤집어지고 있다입니다.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작가는 오랑우탄이 나무를 타고 물가로 내려오는 모습을 사진을 찍었는데요. 단지 팜유 농장을 만들기 위해 행성의 주요 자산인 수령 1000년 이상이나 된 나무들을 베어냄으로써 정작 보존해야 할 자연과 오랑우탄의 서식지를 사라지게 만들고 있는 슬픈 현실을 잘 표현하고 있는 사진인 것 같습니다. 앞에서 본 예처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나의 어떤 행동이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는지 찾아보고 10분간 적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영상을 잠시 멈추고 우리 워크북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적는 동안 선생님도 5가지를 적어봤는데요. 선생님은요, 이렇게 뭘 써야 할 때 종이를 끝까지 쓰지 않고 조금만 쓰다가 또 새 종이를 꺼내고 조금만 쓰다가 또 새 종이를 꺼내고 이렇게 숙제를 할 때 많은 종이를 쓰고 버립니다. 또 문구점에 갈 때마다 예쁜 물건을 보면 그냥 필요 없는데도 막 갖고 싶어서 사게 되고요. 양치질을 할 때는 세면대에 물을 계속 틀어놓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도 자주 쓰니까 그냥 전원을 켜두고 있고요. 또 더울 때는 에어컨을 최대한 하루 종일 온종일 틀어놓기도 하죠. 혹시 선생님보다 더 많이 이산화탄소를 만드는 친구가 있나요? 없겠죠? 지금까지 우리는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원인과 일상 속에서 만드는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교시에는 지구온난화를 줄이기 위한 세계 여러 나라의 노력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10분 쉬었다가 다시 만나요. 여러분 쉬는 시간 잘 보내셨나요? 이제 지구온난화를 줄일 지구대표는 바로 나. 2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좀 전 우리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지구의 위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바로 우리가 배출한 이산화탄소라는 것도 알게 되었죠. 또 우리의 행동 중 어떤 것들이 이산화탄소를 만드는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삶을 위해 지구온난화를 줄이는 노력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세계 각국에서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오래전부터 여러 국가들이 기후 관련 협약을 맺으며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협약이 있었는지 기후협약의 역사를 통해 같이 볼까요? 1972년 스톡홀름 회의에서는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에 대해서 언급을 하였고 그 후로 79년 1차 세계기후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1988년에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의 협의체를 설치하였고요. 브라질 리우회의에서 채택된 국제기후변화협약 이후 교토의정서, 파리기후변화협정 등 지구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 전 세계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후 관련 협약에 관해서 우리 하나씩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까요?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국제기후변화 협약이 있었습니다. 리우 회의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사회의 기본법적 역할을 정의하였고 국제적으로 채택된 첫 번째 기후변화 협약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 국제기후변화협약에 47번째로 가입하여 기후변화 협약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7년 체결된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국제적 약속으로 선진국 38개국은 2012년까지 1990년도에 배출했던 이산화탄소의 배출량 대비 평균 5.2%를 줄여야 한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이렇게 구체적인 의무사항을 명시한 최초의 강제성이 있는 국제적 조약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2015년 12월 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협정인 파리기후변화협정은 2021년 1월부터 적용될 기후변화 대응을 담은 기후변화협약으로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 온도가 2도보다 훨씬 아래인 1.5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파리협정은 38개국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여했던 교토의정서와 달리 195개국 모두에게 구속력 있는 보편적 첫 기후 합의라는 점, 그리고 각 개별 국가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파리기후변화협약의 주요 내용을 화면에 담았습니다. 선생님이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 우리 눈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장기적인 목표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다양한 재원 마련과 기술 이전, 기후변화 적용 및 이행 점검 등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의 협의체 IPCC에서 작성한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를 2018년 10월 우리나라 송도에서 열린 48차 IPCC 총회에서 195개 국가들이 모두 동의하여 채택했는데요. 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지구의 평균 온도가 2도 이상 상승할 경우 전 지구적 재난은 물론 지구는 자체의 탄력성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IPCC는 재난을 막기 위해 기후변화와 관련된 전 지구적인 위험을 평가하고 국제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 세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구는 여전히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면 중국은 122억 톤, 미국은 64억 톤을 배출하고 있죠. 그렇다면 30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후위기 극복이 멀게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기후변화와 자국의 이익 중 어느 것을 더 우선으로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2019년 트럼프 정부는 파리기후 협약 탈퇴를 유엔에 공식 통보했습니다. 기후협약의 역사를 살펴보면 미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들이 온실가스 감축으로 가져올 자국의 산업에 대한 제약이 불편했을 겁니다. 미국의 이러한 행동이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지구촌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높아졌죠. 그러나 2020년 바이든 정부는 이제껏 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기후변화와 싸우겠다며 파리기후변화협정에 복귀했습니다. 변화가 다시 시작된 거죠. 특히 올해 4월 22일부터 이틀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된 세계 기후정상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기후변화의 실존적 위기라고 칭하면서 이를 막기 위해 우리 모두가 행동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2023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녹색 회복을 위한 새로운 도전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지난 5월 31일 서울에서 P4G 서울 녹색 미래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는데요. 녹색 회복을 통해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파리협정을 실천하고 기후선도국가 개발도상국이 기후위기 대응에 광범위하게 동참하자는 내용이 채택되었죠. 이처럼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 중립을 위해 모든 국가들이 열심히 노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 세계가 기후변화에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지구의 온도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좀 더 살펴볼까요? 주요국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나라가 2030년까지 50%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여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예상치인 5억 3,600만 톤까지 감축하는 목표를 제시하였으나 2021년 5월에 개최된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추가 상향 계획안을 올 11월에 제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대응책을 크게 5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 우리나라 에너지 의존율이 가장 높은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에서 신재생 및 청정에너지로 전환됩니다. 태양광, 풍력, 조력, 원자력 등의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화석연료를 대체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탄소화 산업화입니다. 재생 플라스틱과 에코패키지 제품을 출시하기도 하고 모든 제품의 탄소 배출량 정보를 공개하고 저탄소 제품을 인증해 줍니다. 세 번째, 친환경 자동차입니다. 요즘 도로를 걸으면 소리가 거의 나지 않는 차를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전기를 사용해서 만든 전기자동차입니다. 탄소를 배출하는 화석연료 대신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전기, 수소자동차 등 친환경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소전기차는 공기 중에 해로운 물질을 제거해서 공기 중에 초미세먼지를 99.9%를 제거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수소 전기차 한 대가 달리면 나무 60그루가 흡수하는 양의 탄소를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순환경제입니다. 제품을 생산하고 소비하고 폐기하는 과정에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제품 수명을 연장하거나 재사용으로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는 순환경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온실기체인 이산화탄소를 흡수시키는 숲이 늘어나면 참 좋겠죠? 탄소 흡수가 뛰어난 나무를 많이 심어 탄소 흡수 숲을 만드는 것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우리나라의 대응책을 살펴봤는데요. 국가만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니겠죠? 시민사회도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자립공동체 조성입니다. 서울시 성대골 마을과 세제미 마을을 비롯한 전국에 100여 개의 에너지 자립 마을이 조성되고 있는데요. 자립 공동체는 친환경 에너지로의 자립, 에너지 저감형 주택 설계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탄소가 발생하는 화석연료 대신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나라는 바로 덴마크입니다. 바람이 풍부한 덴마크에서는 일찍부터 바람을 자원으로 이용하기 위해 다양한 실험을 해왔는데요. 특히 풍력을 이용한 세계 최초 그린 아일랜드 3세 섬에서는 전력 수요의 100%를 풍력 발전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화면의 그래프를 보면 덴마크는 1970년대부터 에너지 종합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는데 2017년 풍력 에너지의 비율이 40% 이상 차지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덴마크 3세 섬에 대해서 영상으로 살펴볼까요? 영상 잘 보셨나요? 이번에도 재생에너지를 자급 실현하는 또 다른 도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스트리아의 귀싱입니다. 귀싱은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에너지 자립마을을 이루었다고 하는데요. 소똥, 건초 목재, 잔디, 태양 등 자연의 모든 것이 석유 원료로 대체하여서 사용됩니다. 도시의 절반이 숲이고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일조량이 많은 특징을 이용해 폐목재 등의 산림자원과 농업 부산물을 이용한 바이오매스 발전소와 태양광 발전소의 이용을 이용하여 에너지 자립뿐만 아니라 현재는 관광지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영국으로 한번 가볼까요? 다음으로 소개할 도시는 영국의 베드제드입니다. 화석에너지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개발한 지역이라는 의미를 가진 베드제드라는 환경친화적 주택단지인데요. 오물 처리장 부지를 활용하여 조성했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 도시로 유명하답니다.
배드제드를 조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사진을 보면 건물 지붕에는 닭벼슬 모양의 무언가가 보이죠? 바로 수동환기 시스템입니다. 바람을 통해 방향이 바뀌는 닭벼슬 모양이 통풍기 구실을 해서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실내로 유입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환경 친화적 주택단지에 맞게 지붕에는 태양광 지별판과 잔디로 덮여 있고 빗물 저장 장치, 식물을 이용한 하수도 자연 정화 시스템 등 여러 가지를 갖추고 있는데요. 정말 하나하나가 탄소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로 보입니다. 다음 소개할 도시는 독일의 남서부에 있는 환경수도 프라이부르크입니다. 이곳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환경운동으로 세계 최초 원전 폐쇄 사례를 기록한 태양의 도시라고도 불리는 곳이죠. 프라이부르크에서는 태양열 주택을 장려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보다 적은 일조량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건물 외벽에 태양광을 설치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자전거 우선 정책을 통해 친환경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지구온난화를 막는 데 앞장서고 있는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버몬트주에 있는 도시 벌링턴입니다. 벌링턴은 1981년부터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을 통해 100%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하고 있는 미국의 최초 재생에너지 도시입니다. 벌링턴시에서 가장 큰 에너지원은 바이오매스 에너지인데요. 석탄 대신 우드칩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지구 온난화를 위한 전 세계의 노력을 선생님이 한번 정리해 볼 텐데요. 산업화 이후 지구 평균 온도는 몇 도 상승했죠? 맞아요. 1도가 상승했습니다. 이에 파리 기후 협약은 전 세계가 노력하여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가 넘지 않도록 제한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 계획 목표치가 달성된다 하더라도 지구 온도는 2.4도를 넘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는데요. 지구 온난화를 극복하는 일, 불가능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천이 모여서 큰 변화가 온다는 것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지구온난화가 심각하다는 것을 배웠고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각국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우리 각자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우리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행동들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적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하기 전에 전 세계에서 진행하는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세계 곳곳에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를 인식하고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레타 툰베리처럼 기후위기를 인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람들에게 기후위기를 알리고 행동의 변화를 촉구하는 운동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과 같은 청소년들이 기후위기를 위한 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기후행동이라는 시민단체를 만들고 정부의 소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이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우리와 다음 세대가 살아가야 할 지구를 살리기 위한 노력, 우리도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구를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은 무엇일까요?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을 워크북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적었다면 다른 친구들과 함께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합니다. 한 가지도 좋고 여러 가지도 좋습니다. 다만 꼭 해야 하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진지하게 적어보는 것이 좋겠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기후협약에서 각 당사국들이 목표를 제시하고 실행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해야 할 노력들에 대한 선언을 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내가 할 수 있는 노력과 친구들의 의견 중에서 내가 이것만은 꼭 실천하겠다 라는 약속을 가지고 정리하여 위기 극복 행동선언문을 작성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꼭 약속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한번 적어볼까요? 여러분, 기후위기 극복 행동선언문 모두 잘 작성하셨나요? 작성한 다짐들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씩 해나간다면 지구의 온도는 조금씩 낮아질 수 있을 거라 선생님은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날씨 어떤가요? 계속 비가 오고 매일 어제보다 더 덥지는 않나요? 이런 증상이 모두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입니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우리의 노력들과 정책들은 사실 불편함을 가져올 수도 있죠. 승용차로 빨리 갈 수 있는 거리를 걸어가야 하거나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텀블러도 챙겨야 되고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은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편함에 적응하는 것이 바로 지구의 내일을 바꾸는 지름길이 아닐까요? 여러분이 하나씩 해낼 수 있도록 이 그린쌤이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우리는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골칫거리 이산화탄소의 대변신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이 다짐한 것 외에도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행동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